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문을 열겠습니다. 주말이 다가오고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는 연말은 훅 지나가겠고 새해가 닥쳐오겠죠. 자, 지난해에 이어서 차분한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자, 연말연시도 시사본부와 함께 어떻게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것인가 정보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선 관련 이슈들, 또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이슈들을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과 코로나19 보도 내용들을 팩트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크리스마스 이브의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자, 박종욱 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두 분에게 성탄절에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방송하죠. 그래서 방송쟁이들 좀 쉬고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 그러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묵직합니다. 자, 지금 이 대장동 사건 말이죠. 네. 지금 또 이제 이 사망 기사와 함께 또 이제 관심이 쏠렸는데 문제는 지금 특검한다고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지가 한참 됐어요. 박 기자님. 네. 특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검 글쎄요. 그 여야가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는 모습인데요. 사실 어제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네. 처음부터 끝까지 특검하자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 같은 이미지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체 의혹 이것까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된다. 네. 강조를 했어요. 지금 특검을 빨리 하자는 거고 또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하자고 빨리 협의해서 실제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민주당 정부는 비리만 터지면 왜 관련자가 죽어나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의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두 사람 말 다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 특검하자. 얘기도 네. 수사는 다 받고 의심도 받는데 이거 특검으로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네. 이게 답답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김종인 뭐 위원장도 같은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야에서는 왜 합의를 못 하는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잖아요. 항상 악마 디테일에 있어요. 네. 실제로 어제 민주당 한병도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 대표가 국회에서 만났어요. 만났어요.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양당의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이 본부장 의혹, 그러니까 본인, 부인, 장모 이걸 다 포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어요. 대장동 외에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이재명 후보만 특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상설특검, 반면에 국민의힘은 일반 특검, 그러니까 특검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특검 기간도 국민의힘은 이 당초 70일로 정해놓은 특검 활동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대선 전에 어떻게든 수사 끝내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대선 전까지 결론 내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실제 특검에서 진실 밝히려는 게 아니라 대선 전까지 정치 목적에 활용하려는 그런 거다라고 비판했고요. 국민의힘은 아니 겉으로는 특검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 걸고 오면 어떡하냐. 윤석열 후보 뭐 배우자 장모 의혹까지 다 걸고 오는 건 실제로 특검 안 하겠다고 하는 이중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합의가 되기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 기자님 정리를 들어보니까 양쪽 다 일부 무리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오평론가님 자로 잰 듯한 균형 중립 입장에서 네. 뭐 문제입니까 지금 여야 합의 안 되는 거. 약속 대련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약속 대련 서로 뻔히 알면서. 네,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네. 너무 뻔히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평론 잘하셔야 돼요. 지금 왜요? 청취자분이 네. 오창석 평론가의 타는 혀를 기대합니다 그랬거든요. 일단 혀를 불태우셔야죠. 거슬러 올라가서 김종인 위원장 발언부터 좀 비판을 해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민주당 정부는 비리만 터지면 관련자가 죽어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인이 된 사람이 말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은 민주당이 예전에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해서 네네네. 아이고.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현재 보수 인사들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망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가 왜 특정 정부에서 왜 뭐 어떤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건데 이렇게 가져오는 거 민주당 정부는이라고 표현 쓰는 거는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망자를 정치에 이용합니까? 그냥 특검하자고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치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 네. 상설 특검, 일반 특검 이거야 사실은 저는 여야가 합의를 하면 빨리 정리가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그 저축은행 건을 꼭 넣자라고 네. 얘기를 한 거고 윤석열 후보는 공개적으로도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라. 이 특검 자체가 이거저거 덕지 붙여서 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왜 이재명 후보만 검증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대장동 전체를 하자.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몸통은 또는 끝판왕은 이재명 후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 대출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또는 이재명 후보만 타겟팅이 되어야 하는 특검이 윤석열 후보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은 열어두기 싫다는 거죠. 그럼 사실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진짜 끝판왕인지 몸통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의심만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럼 민주당에서도 가지고 있는 거둘 수 없는 의심의 눈초리를 왜 우리는 거둬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 시사본부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를 타겟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은 부산저축은행 받겠다. 네. 50억 클럽도 받겠다. 그것도 특검 범위에 집어넣자라고 수용을 했어요. 국민의힘 쪽이.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여기에 윤 후보의 본부장. 근데 본인 관련해서는 대장동이면은 뭐 부산저축은행 들어가고 50억 클럽은 들어갈 텐데. 네. 저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부인 장모도 넣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범위를 또 좀 불린 거 아닌가요? 불린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부인 비리라든지 또 장모에 관련된 비리가 다 덮어졌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당장 양평에 있는 공흥지구 같은 경우는 법률 위반이라든지 특혜성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지역에는 팔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류하천 밑에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짓지 않으면은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건데 아직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짓지 않았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그 자리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단지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두 가지 법률을 다 어겼는데 그냥 통과가 됐어요. 양평군 당시에 양평군수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 그 사람에게 뭔가 특혜를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가 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도 4년이 지나서 갑자기 냈어요. 그동안 안 내고 있다가. 그렇다면 바꿔서 설명하면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다면 끝까지 안 내고 끝까지 이 특혜도 넘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여기 사이에 누군가 네. 봐준 거 아니냐고 민주당 의심하니까 이것도 조사해보자.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내부에서도 서로 옥신각신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공개적으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미래 특히나 선출직의 미래를 검찰이나 특검에 맡겨두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특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안 될 거다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받지 아마 말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내용에 이제 옥신각신이 있을 것 평론가님 같습니다. 이거 오늘 한입뉴스 끝나고 가지 말고 계세요.
2부에 이 장성철 교수가 오는데 네. 이 둘을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야의 입장을 좀 공평하게 공방으로 거긴 참 현근택 변호사가 오시니까 저보다 뭐 법률은 더 네네, 필요 없겠네요. 변호사가. 네, 1부 마치고 가세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오늘 이건 속보인데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재판에서 지금 1심 선고 판결 나온 게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네네네. 이 최 씨가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1심에서 징역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혐의였냐면 최 씨가 2013년 4월에서 10월 그러니까 경기 성남시 토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네. 은행에 347억 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또 땅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아닌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한 혐의 이것도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네네. 결심 공판에서 1년을 구형했는데 뭐 재판부도 그대로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면 이 사건이 아니라 또 요양병원 설립에 관련해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네.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이고 지금 보석 풀려나 있습니다. 그렇죠. 보석 풀려나 있기 때문에 오늘 구속하지 않았다라는 재판부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뭐 보석의 이제 조건을 어겼다, 뭐 재수감하느냐 마느냐 이런 네.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자, 이건 다른 사건인데 이제 통장의 잔고를 위조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이것도 또 항소하겠죠?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항소심까지 이제 대법 판결까지 다 기다려봐야 되는 재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야, 저는 그냥 제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어요. 공을 내게 제가 그리는 거야. 그 행사 안 해. 그냥 제 서랍에 있어. 네. 기분이 내 통장에 한 300억 정도 있다. 그럼 좀 무릇할까요? 347억 정도 네네. 예치한 것처럼 된 건데 결국은 이 도촌동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돈 많으니까 돈 빌려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부루마블 돈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네. 나 돈 많으니까 네. 나 이걸 지렛대로 사용해서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뭐 이런 예. 건데 글쎄요 347억에 비해서 징역 1년은 굉장히 가벼워 보인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요. 제가 뭐 잘못 운을 띄웠네요. 네. 그냥 크리스마스에 부루마블 하시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도 지금 이제 오늘 뭐 장모 1심 선고 유죄 징역 1년 이건 윤석열 후보에게 좀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도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문기 씨의 좀 안타까운 사망 소식 이후에 자, 성남시장 시절에 그럼 이 김문기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이라고까지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느냐. 근데 몰랐다고 했는데 좀 다른 정황이 나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시장 재직 때 몰랐고 또 하위 직원 팀장이었던 걸로 생각을 한다. 네. 도지사가 돼서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고 전화도 꽤 했다. 상당히 성실하고 일도 제대로 잘하는 직원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 네.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2장을 공개를 했어요. 네. 하나는 2009년 8월 경기 분당의 한 이 행사장에서 주민센터에서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참석한 세미나 사진 네. 이걸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같은 자리에 같은 책상 긴 책상에 네. 서로 한 3-4명 정도 이제 뛰어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성남시장에 당선되기도 전에 2009년부터 이재명 후보가 이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편 셈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장은 2015년 때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이고요. 이때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어요. 이때는 이 김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장으로 이재명 후보를 수행했다 하면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 바로 이 김 처장이 이재명 후보 뒤를 따라가는 이 트램에 타면서 뒤를 따라가는 모습 그게 좀 찍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수행해서 간 사람 모를 수가 있냐. 어떻게 경기도지사 시절에만 알았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아니 맨 처음에 그 행사에 대해서는 단발성 행사 참석자를 어떻게 다 기억하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함께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동행한 산하기관 직원이라 후보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사진의 존재도 몰랐고 당시 동행한 사람 중에 김 처장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장의 사진 중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죠. 후보님 사진으로 기억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하는 이런 제목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자, 이런 정황을 보면 알았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네. 세미나에 서너 명의 자리를 띄고 앉았다는 전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 해외 수행은 좀 몰랐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오평론가님? 일단은 2009년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왜냐하면 박정우 기자님 혹시 이준석 대표가 박정우 기자님 알고 있습니까? 저를요? 제 존재를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 박정우 기자님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제 이름까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2012년대부터 봤으니까. 네, 말씀 2012년 잘해주셨는데 네. 2012년에 대선 전에 이제 목 잘린 만화를 이준석 대표가 공유하면서 기억나요. 문재인 대표 찾아 사과했거든요. 맞아요. 찾아가는 사과 찾아갔죠. 고개 숙인 장면 있잖아요. 그 검색해 보시면 카메라 뒤에 박정우 기자가 찍고 있습니다. 그랬나요? 그땐 카메라맨이었어요? 그때 뭐 찍기도 네. 하고 보도도 하고 했었는데. 예, 목 잘린 만화 이준석 찾아가서 있네. 사과 죄송이라고 하면 검색하면은 뒤에 박정우 기자 카메라 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박정우 기자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래되면은 네네네네. 세미나나 이런 데는 진짜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수행을 해서 같은 방에 묵었다 이렇게 했을 때 몰랐다고 하면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네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서 대규모 인원이 어느 정도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방도 다르게 쓰고 왔다 갔다 하긴 하나 이렇게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공세하고 있는 후보님 기억력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저도 그 지역구 행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네네. 부처님 오신 날. 못한다. 부처님 오신 날 예를 들어서 네. 저희 해당 지역구에 절만 13개 이상을 돌아다녔습니다. 네네. 사진 얼마나 많이 찍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누구랑 사진 찍었는데 내가 기억 못한다고 해서 제가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네. 하루에 13개 절을 돌아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정치인들이 태반이거든요. 세미나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안 된 거야. 13개 사찰이라도 다 기억해야죠, 주지스님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관록 있었네. 있는 뜻밖의 낙선의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네네. 아니 손학규 이 대표가 여기 인터뷰 며칠 전에 오셨는데 네. 한 6년 전에 저랑 한 번 인터뷰 했거든요. 네. 기억을 하시더라고. 네. 손학규 대표는 죄송한데 그런 거 기억 말고 민심을 먼저 네.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네. 국민들이 네. 이걸 기억 못해?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럴 수 있지. 뭐 고위공직자가 여러 이 해외 순방이나 행사들이 많다 보면 네. 행사에서 수행했던 사람을 어떻게 다 기억해?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이게 지금 여야 지지층의 입장으로 갈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팩트는 뭐냐? 이건 이제 당사자들만 알고 계실 텐데 또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이 반론이 또 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해명이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야당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지금 선대위에서 이제 사퇴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입을 닫은 게 아니에요. 강한 공격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를 향한 겁니까? 네. 뭐 지금 핵심 인물이라 할까요? 핵심에 좀 서 있는 윤핵관을 향한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핵관이 누굴까 우리가 많이 궁금해했었잖아요. 한 명은 드러났잖아요. 네. 양비론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거 듣고도 아마 모르시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 누군지 알겠다. 그래요. 말씀하실 거예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대위 조직에 없는 사람이라서 문제다. 그리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힌트. 그 사람은 부산을 벗어나서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호. 뭐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어요. 인터뷰에서. 그런데 부산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걸로 풀이가 되고 네. 장제원 의원도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장제원 의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입장을 본인이 냈으니까 네. 지목당한 게 나다. 지금 이렇게 이제 대응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장제원 의원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오로지 정권 교체와 윤석열 후보만을 생각해야 될 때다.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모욕적 인신공격에 대해 왜 할 말이 없겠냐. 그러나 대선을 70여일 앞둔 엄중한 시기에 당의 진흙탕 싸움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는 없다. 제가 해야 할 일만 성심을 다해 수행하겠다. 참고 또 참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창석 평론가님.
이준석 이 대표의 이 뭐랄까 딱 지목을 해서 저격을 한 것과 거기에 대한 장제원 의원의 반응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해야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심증이 있으니까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네.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얘기하기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 부산은 18개 지역구에 3개 지역구를 제외하고 다 나머지가 이제 국민의힘 네네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응하진 않겠지만 15명 중에 1명은 추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더 의심스럽긴 한 상황이긴 한데. 아니 사실 자맹 때도 네. 부산을 제일 먼저 가서 네. 장제원 의원실에 이렇게 큰 맞습니다. 사진을 예. 배경으로 사진도 올렸잖아요. 네, 사상구 당협위원장이니까. 근데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장제원 의원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영입 인사들 자신이 몰랐던 이수정 교수나 신재시 영입 관련해서 네. 장제원 의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사인을 포착하지 않았을까. 아하.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고 아마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일어났겠죠. 만약에 조수진 의원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항명하지 않았다면 기자들에게 들리는 곳에서 있지 않았다면 아마 더 미궁 속에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 들리지 않는 곳에서의 부딪힘이라든지 또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당도 당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이 있거든요. 네. 충분히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장제원 의원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거명하진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 이게 뭐 참 조심스럽다 얘기하시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 일인가? 이게 미국에 있는 일이에요? 아니, 장제원 그동안 의원이 요즘에 이제 고소하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저는 또 조심스럽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스스로 이제 저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들 문제도 있었고. 자 앞으로 그래요. 윤핵관은 누구인가 또 단수인가 복수인가 궁금하기 그지없는데 계속 이건 좀 이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12시 42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 작업 때문에 불편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지선 청원 쪽은 달성 1터널에서 작업 중이라 달성 나들목부터 3km가량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인데요. 창녕 부근 3km 구간에서 작업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호남 선지선 대전 쪽으로는 유성 부근 2차로가 막혀 있고요. 6km 구간 지나기 많이 답답하시죠. 서울 시내는 한강 주변 도로 상황 아직 좋지 않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사고가 있어서 정체고 더 가서도 한남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역시 2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잠실 쪽으로 가신다면 방화에서 월드컵 대교까지 또 노량진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속도가 뚝 떨어져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방화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다가 성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는 작업을 하면서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목포 애청자님의 문자가 저를 감동시키네요. 3595님, 목포 애청자 윤현주입니다. 자세한 한입 뉴스 좋아요. 그랬는데 한입의 입이 우리 한 입에 베어 먹는다 이런 뜻인데 이파리, 잎사귀에 입자를 쓰셔서 굉장히 시를 좋아하시는 애청자신 것 같아요. 한입 뉴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입새의 마음으로 저희가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여당 야당 상황을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이 대장동 특검 어떻게 되느냐 짚어봤고 지금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제 의혹을 얘기해 봤는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네. 점심시간인데 네. 박 기자님 네,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왜 이 식당에서만 드세요? 글쎄요, 여기가 좀 위치도 괜찮고 네네. 그리고 글쎄요, 좀 트여 있기도 하고 백불하기도 좀 편하고. 중구 광화문에 뭐 식당 넓은 식당이 한두 개입니까? 방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야외에 좀 트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브리핑하기도 괜찮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역사가 좀 있잖아요.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고 네. 2012년에 당시 이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만났던 곳이기도 하고. 그분들도 여기서 만났고 네. 얼마 전에 윤석열, 김종인 회동도 맞습니다. 여기서 했고. 여기서도 네. 있고. 지금 정치권 인사들이 좀 많이 애용하고 참 있는. 제가 지금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여쭤봤네요. 자, 그래서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의 이제 시작할 때부터 모두 발언 자체가 없었어요. 바로 모두 발언이 들어가서 없었어. 네. 이 오찬 회동에 들어간 거고요. 아마 이 이후에
이 양쪽에 그 윤영찬 의원이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쪽이고 네. 오영훈 비서실장이 네, 이재명 네. 이 후보의 대변인 그 대변인 역할로 현재는 아마 브리핑을 그렇죠.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취재진과 그다음에 후보와 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그런 상황이고 아마 코로나19 지금 심화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한테 대응 관련해서 네. 이런 지혜도 좀 구하고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시간도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서 좀 역할을 좀 해달라 이런 또 부탁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본선 진출을 이재명 후보가 한 이후 사실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승복 선언 이낙연 전 후보에게서 네. 나오면서 자, 겨우 원팀이 완성됐다 했는데 문제는 두 분이 만나지 않고 있고 또 호남을 찾았을 때도 이낙연 후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네. 원팀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오찬을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는 좀 기다려 보고요. 이제 원팀이 완성되느냐. 완성된다면 또 이제 아마 관심은 야권으로 가서 홍준표 의원, 유승민 의원 얘기 네.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 데칼코마니처럼 여야가 움직여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후보 지금 호남 공략 두 번째 이제 내려갔는데 네. 어제 이 자유 발언이 나왔어요. 자유론에 대한 발언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내용을 아마 보도로 많이 보셨을 네. 테니까 오창석 평론가님. 네. 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필요성을 못 느낀다. 요게 문제인데 네. 좀 전반적으로 앞뒤 문맥 등등 해서 네. 해석을 좀 해주세요.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드리면 네네. 아무래도 어렵게 살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더라도 제약이 많이 생기는 현실적 제약이 많이 생기니까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자유를 못 느낄 것이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어렵죠. 뭐. 네. 가난하면 정말 힘들죠. 윤석열 후보는 의도를 한 것 같고요. 근데 들리기에는 가난하면 뭐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다라는 생각처럼 들립니다. 사실은 문장이 매끄럽게 완성되려면 네. 제가 의역을 하긴 했지만 네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국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가 더 나서야 된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문맥상으로 맞죠. 그리고 가난하다라는 이런 표현도 사실은 안 써야 됩니다. 네네. 극빈 이런 표현을 또 썼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일정한 교육 수준이 네. 도달하지 못하면 네. 자유의 가치를 모른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어떤 국민이라도 또는 네. 헌법에 나오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첫 번째 실수였으면은 이게 정치인화가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흔히 말하는 계층이나 또는 재산의 정도를 나누는 말을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또 인문계 뭐 딱히 필요 없다라는 취지의 또 네네네. 발언도 있었고 예, 대학생 발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신념이 아니었나 그동안의 가치관이 아니었나라는 의심과 비판을 하니까 지금처럼 더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네. 첫 실수였으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실수했다. 아직 정치인의 언어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 말실수가 너무 누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고 사실은 이 뒤에 대학생들을 더 어이없게 한 발언들도 또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는 몇 년 내 여러분 뭐 대학생 1, 2학년 졸업하기 전에 손바닥 안으로 구직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정말요? 네. 미래에 그렇게 되나요? 네, 예측? 땡 코리아 잡 코리아라는 그냥 어플리케이션 이름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현됐고. 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뭐 유명한 이제 네.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들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인터넷에서는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도 뭐 천국도 있고 등등 해서 몬도 있고. 있고요. 예. 다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롱글로 네네. 윤석열 후보가 다음에는 은행을 방문해서 조만간 1, 2년 내에 휴대폰으로 현금을 송금할 수 있는 사회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좀 현실 감각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앞에는 발언을 좀 실수했다라고 치지만 네네. 뒤에는 기술의 정도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네네.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시장 현실이 어떤지. 그러니까 대학생 얘기를 들어갔잖아요. 네. 제목이 윤키즈 언더 전북이었습니다. 윤키즈 언더 전국. 네, 전북. 그래서 전북. 성렬이 형이었는데 대학생들 앞에 두고 대학생이 이미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네네. 또 하나 취준생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녔다는 것이
대학에서 잘 배워야 된다. 네. 회사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잘 배워와서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회사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잘 배워오든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연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 들어갈 줄 알고. 기간의 차이는 있겠죠. KBS, MBC, SBS 중에 나는 방송국 기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한 기자 공부만 합니까? 네네. 전체적으로 다 기자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합격하는 곳으로 가지 그다음에 않겠습니까? 여러 군데 동시에 입사 지원을 하고 네. 다 면접을 보러 다니죠. 근데 만약에 이 3사를 지원하는데 K만 준비했다가 K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M만 붙으면은 M 안 가고 나는 다시 K 가겠어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마음을 또 전혀 모르는 그래요. 겁니다. 자, 현실과 좀 괴리가 있다. 이제 워낙 뭐 고위 공직자 생활만 네. 오래 했기 때문에 자, 윤석열 후보가 뭐 취업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알겠는가 싶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현실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얘기해 첫 번째는 어제도 지각을 했어요. 아이고 40분을 늦었거든요. 그 저 전북대 학생들 네, 간담회 학생들 만난 자리에. 40분. 네, 그러니까 이런 지각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서 네네. 이건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 또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발언한 다음에 뒤에 진위가 왜곡됐다는 식으로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이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그 진위가 왜곡되지 않게 정말 잘 정리해서 발언을 준비하고 생각을 네. 가다듬고 있어야지 이게 후보 때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어디 가서나 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진위가 왜곡됐다 기자들한테 얘기할 건지 이 점은 또 짚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그 외에도 지금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당정이 좀 이제 충돌을 피하고 이제 조금 어떤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일 전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874님 청취자분 오늘의 디저트송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즘 대선 후보들 보면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나 어떻게. 이게 산울림 맞죠? 산울림 노래니까 이게 저희 세대신가 보다. 자, 산울림 버전으로 들려드릴 거고요. 7874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노래 들으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너 갑자기 가버리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누구 몰래 다 지냈던 비밀이 있었나. 다정했던 내가 상냥했던 내가 그럴 수 있나.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여행 간다더니 신났네.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까 짐 싸는 것도 재밌어. 그런데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체크했어? 그럼 항공보안 365 앱으로 헷갈리는 반입 기준 미리 다 확인했지. 해외여행 갈 때 액체류는 위탁 수화물로 보내기. 라이터랑 보조 배터리는 위탁 수화물로 보낼 수 없으니까 1인당 객실 휴대 반입 가능 개수를 꼭 확인해야 해. 어디서? 항공보안 365 검색해봐.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위한 이 캠페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3년차 직장인 서정익입니다. 저의 아침은 팀원들과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일로 시작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저의 제안에 팀원들이 기꺼이 동참한 것인데요. 처음엔 세척이 귀찮다며 투덜대던 과장님도 그동안 우리가 줄인 플라스틱 컵이 무려 1000개나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커피값도 할인되니까 지갑에게도 지구에게도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건강 정보와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 종종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은 출연자가 했던 말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그 병이 계시더라고요. 이 문장에서 잘못된 표현은 두 곳입니다. 먼저 제가 아시는 분이 틀린 표현인데요. 아시는이란 말은 동사 알다를 높여서 표현한 것인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바로 말하는 사람 자신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높여서 말한 것이니까 경어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고쳐보면 제가 아는 분이 되겠지요. 또 다른 문제는 그 병이 계시더라고요인데요. 계시다를 쓴 것이 잘못됐습니다. 있다는 동사면서 형용사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지 않고 머문다든지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동사인데요. 이때는 있다의 높임말은 계시답니다. 반면에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태임을 나타낼 때는 형용사로 쓰입니다. 이 경우에 높임말은 있으시답니다. 따라서 앞에 예문에서는 높여서 말할 대상이 병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도 병이 있으시더라고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어법 사용에서 종종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부터 추워지기 시작해 이번 주말과 휴일 강력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 곳에 따라서는 폭설 예보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어서 전국 대부분 지역 하늘이 맑은 편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갈 것으로 보여서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낮 시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눈이 내릴 경우 경기도 북부와 동부에는 1에서 3cm, 강원 영서 지역은 1에서 5cm, 서울은 약한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눈이 집중되는 곳이 있는데 강원 영동 지방입니다. 강원 영동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제주도와 전라도 서해안,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최고기온 영상 7도 안팎까지 내다보고 있지만 내일 낮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토요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 낮 기온 영하 7도에 불과한 강력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전국적으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영상 7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오찬 회동을 갖고 향후 이 전 대표의 선대위 역할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에게 국가미래비전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광주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법정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요 6,919명,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인 1,08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확산세가 지속될 우려도 큰 상황인데요. 자, 감염병 전문가시죠?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전화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또 올해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신규 확진자가 오늘 6,919명 나왔어요. 확산세가 조금 꺾이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 7,000명대 내외에서 어느 정도 좀 억제가 되는 걸 봐서는 이제 2주 전에 사적 모임 인원 줄인 거 하고요. 네. 지난 주말에 시작된 거리두기가 일단 국민들의 동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추세. 그러니까 이번 주라면 비슷한 정도 나오고 기대하기에는 다음 주부터 확진자 규모가 좀 줄었으면 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자, 바람과 함께 그래도 조금은 이제 억제되는 추세다 말씀 주셨는데 조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제 6일째 물론 12월 초에 12월 6일부터 일부 하다가 이제 강력한 거리두기로 돌아섰잖아요. 본격적인 효과는 언제쯤부터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아마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확진자 규모는 줄어들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다만 최근 들어서 확진자 규모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좀 위중증 환자는 더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1, 2주 정도 더 갈 수 있고 또 오늘 아마 우리나라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으로 100명 넘게 사망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아마 2, 3주 정도는 더 갈 수도 있어서 그간에 아마 의료 체계, 특히 중환자 의료 체계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제일 걱정이 컸던 대목이죠. 확진자의 뭐 그냥 단순 숫자만이 아니라 위중증, 치명률 이게 좀 중요한 지표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위중증 환자가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고치, 누적 사망자는 이제 5,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령층의 2차 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좀 걱정되는 대목 맞습니까? 네, 일단 이제 2차 접종 효과가 감소했던 것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하기는 했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요양병원의 이제 예방접종, 그러니까 3차 접종이 한 87% 이상 진행됐고, 네네.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접종이 60%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방접종 효과 때문에 이제 80대에서 하고 70대에서의 그런 중증화율하고 치명률이 일부 지금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감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3차 접종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유행 상황이 거리두기로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중증 환자도 그래도 조금 저희가 감당할 수준으로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변이 지금 이게 뭔가 어떻게 되나 걱정이 많은데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뭐 우세종이 됐다, 지배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미크론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뭘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오미크론의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단 전파력이 지금 전파력이 아주 강력했다는 델타보다도 2-3배 정도 늘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전파력이 강한 것만으로도 델타 변이를 이제 누르고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미국이 이미 뭐 75%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영국도 이미 이제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이 오미크론이다. 아마 2-3주 정도 지나면 오미크론이 대세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전파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거리두기 강화된 측면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백신의 효과도 일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 백신에 대해서는 2차 예방접종으로는 아예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또 화이자나 모더나도 한 20-30%, 30-40%대까지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3차 접종을 열심히 맞는 게 델타에 대한 예방, 중증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예방 효과도 이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3차 접종을 서두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의 접종이 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병상 부족 문제 이게 계속 거론된 지는 몇 주째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느린다 이런 방침인데 2달간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을 보니까 12곳이고 하지만 병상 부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고요. 자,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하루 10,000명 확진자가 계속 나와도 치료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 자, 정부가 1월까지 7,000여 개 병상을 확보한다. 근데 지금 이 또 일부 보도를 보면 의료진 탈진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병상에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 확보, 특히 이제 그 치료의 난이도가 높은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의료진의 이제 수급 부분이 아마 지금의 병상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한 6개월, 1년 정도 전부터 준비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한 달 동안 병상 확보에만 이제 집중하면 안 되고요. 의료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가 또한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 현장에서 매우 사기가 떨어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현장에 있는 의료진 어떻게 격려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사기, 이게 정말 중요하죠. 바이러스와 전쟁에서 사실은 이제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 의료진이니까요. 자, 잘 좀 준비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교수님 특히 이제 이 부분 오늘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 코로나19 관련 보도 행태. 네. 지금 이게 방역, 접종, 여기 국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언론의 역할이 있을 텐데 조금 또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엇갈리는 소식들이 나옵니다. 자, 최근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구급차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일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자, 확진 임신부의 경우에 출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 이 임산부 접종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방역 패스에 임산부가 포함되면서 13만 명의 임산부들에게 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임산부가 워낙에는 그 코로나19에서 그러니까 사망률도 올라가고 중증화도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임산부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전통적으로 임산부의 약물 사용에 대한 게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이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방역 패스나 이런 것들 적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임산부들이 감염되면 위험하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 또는 식당이나 카페처럼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공간에는 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하게 생활하시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능하다면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또 어제는 청소년들 이 방역 패스 관련해서 학생들과 의견 나누는 온라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우려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전해지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청소년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네. 또 우려가 있기는 있지만 또 전문가들도 설명하고 또 다른 친구들 맞는 것들을 보면서 맞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제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준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소년들도 자기 주관이 있고 또 자기가 예방접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그러면서 본인이 결정을 해서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한 안전성에 관한 부분들도 접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계속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통을 통한 설득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방역 최전선에 서 계신 전문가시니까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자, 이 중고마켓에 방역 패스를 대여 판매한다. 지금 이런 사례가 나와서 좀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접종과 관련된 부분들 본인의 이제 의지를 통해서 접종을 하는 부분이고 또한 본인의 의지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역 패스를 발급을 해서 일단 접종하신 분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미접종자는 보호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제 방역 패스를 위조한다든지 또는 방역 패스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여러 많은 방역의 부분들에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엄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어야 될 것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언론 보도의 시각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대중에게 크게 줄 수 있지만 또 문제가 이제 가짜 뉴스들입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 한번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자, 코로나19 백신에서 미생물이 다량 발견됐다. 이런 주장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제기를 하고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 자, 백신 속에 있다는 이 미생물,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단 백신 안에 그런 미생물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모든 공정 과정과 운반 과정, 배포 과정 중에 그런 오염이 생기지 말라고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 현미경을 보려고 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증명도 안 되는 상황을 언론에다가 하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분의 의사의 자질이 있나 생각이 사실 듭니다. 굉장히 좀 이제 엄중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아니다 얘기해 주셨어요. 자, 최근에 이 PCR 검사할 때 면봉을 이제 코에 넣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면봉에 중금속 물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하면 발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멸균이 돼야 되는 상태로 봉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오가스로 아마 소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오가스는 사실 모든 의료기기 중에서 이제 물로 젖으면 안 되는 의료기기를 멸균할 때 쓰는 가스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공기에 노출돼서 흔들면 대부분 다 날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그게 남아가지고 그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기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 불과하다.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또 가짜뉴스 팩트체크 해주셨습니다. 자, 이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정리해야 되는데 궁금한 건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 또 코로나 진행 상황 보면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예, 저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물 장성철입니다. 소물?
아니 저번에 김근식 교수님 나왔을 때 막 거물이 왔다라고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머니다. 들으셨구나. 여기 이제 나오면 안 되겠다. 네네. 우리는 나오면은 무슨 뭐 톰과 제리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네. 제가 되게 실망했어요. 아 그때 김은식 교수님은 잠깐 왔다 가는 분이라 그렇다고 제가 막 거물이라 그랬고 우리 저 장 교수님은 거인. 됐어요. 사람 인자 붙여드릴게요. 거인. 제가 180도 안 돼요. 루죠? 네. 자, 저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아 정말요? 네. 현 변호사님은 되시는 줄 알았는데. 75밖에 안 돼요. 아 정말요? 굉장히 커 보이시는데 좋겠네. 이것도 착시 효과구나. 두 분 밖에서 굉장히 훈훈하게 계시다가 이제 들어오셔서는 아유 뭐 상대방한테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오늘 가만히 있을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장석철 소장님은 민주당이 항상 영입 대상 1호로 뽑고 있는. 네. 여기서 공개 영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항상 얘기합니다. 받는 때마다. 정치자분들이 이제 듣고 계시는 이 순간 이적료를 많이 줘야 됩니다. 이적료를 뭐 그거야 당연히 협상이 가능하죠. 금액의 문제입니까? 네. 소신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금액의 금액이에요. 네. FA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니까. FA 협상이 가능하죠. 들어가 보죠. 자, 이 대목을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해 주실지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그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서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또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이 대목을 현근택 대변인이 뽑아주셨거든요. 자, 갑자기 등장한 자유론, 자유에 대한 의견이 설파됐는데 현 대변인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얘기 안 할 수 없죠. 어제 오늘 최대 이슈니까요. 이분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자유론에 대한 얘기는 이 논란은 많이 있었던 얘기인데 언제 있었던 얘기면 18세기 때. 프랑스 혁명 때. 근데에. 아시겠지만 프랑스 혁명 1789년에 났을 때 이게 논란이 됐어요. 누구한테 투표권을 주고 누구한테 자유권을 줄 거냐. 1791년에 프랑스 헌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일정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참정권을 줬거든요. 이거 벌써 이제 20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네네네. 200년 전 지금은 얘기.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이제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죠. 바스티유 감옥을 이제 부수게 됩니다. 그때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그게 논란이 됐댔거든요. 이때 당시에 오히려 그게 이제 논란이 돼서 그러면 어디까지 권리를 줄 거냐, 누구한테까지 줄 거냐 이게 많이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은 뭐 이분도 법률가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만들어질 때부터 자유권 조항이 있거든요. 12조부터 22조까지 그런데 거기 보면 다 그래요. 모든 국민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그 권리와 의무 헌법상에 그렇죠. 그렇게 모든 국민에게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것들이 물론 뒤에 보면 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은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왜 필요한지 모른다. 그다음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할 수 없는 얘기.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왜 18세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보면 지원을 강조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도 냈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그래도 나름의 해설을 좀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옹호하거나 방어를 해요. 나름 해설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머릿속에 가치관, 철학, 기본적인 생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학기 때 그 학생들에게 사회 계약
그리고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로크부터 때 나옵니까? 네, 홉스, 뭐 루소 이렇게 네. 다 가르쳤는데 그 얘기를 제가 막 하려고 했었는데 현근택 변호사님이 해보셨어요. 프랑스 대혁명의 근세에 나오던 이야기다. 네, 그 정말 어렵게 살던 분들이 자유를 달라 네네. 평등하게 좀 살고 싶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비춰봤어도 이 말씀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네. 생각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을 뭐 억지로 옹호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생각과 판단과 패턴이 저는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 탓을 해요. 맥락을 읽어보시라고요. 그리고 해명을 해요. 이게 맞는 패턴이냐고요. 정치인의 말은요. 해명을 하고 해석을 하면 그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그냥 그 문맥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돼요. 듣는 그 문장 이해돼야 한다. 그렇죠. 문장 가지고 이해가 돼야지 그걸 해석을 하면은요. 실패한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는 또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내 취지는 그게 아닌데 자꾸 해명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고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될 분이라면 당연히 정제된 얘기를 해야죠. 정제된 본인의 말 한다. 한마디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까. 조심성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니냐. 너무너무 쉽게 얘기하세요. 그럼 장 교수님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전북대 학생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이에요. 윤석열 후보의 질문은 이렇더라고요. 자, N번방 방지법, 차별금지법 등 지금 국민의힘 자유주의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안들에 보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N번방 방지법 이 법안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불유쾌한 길어 실패. 네, 답변이 어렵습니다. 네. 이거 봐요. 질문이 어려우면 답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제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답변해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자유를 중시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N번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죠. 잘하셨네요. 어유. 현근택 대변인님 지금 완전히 그 대권 의지를 드러내셨어요. 아니 뭐 준비돼 있네. 신나셨다. 지금 막 말이 그냥 쫙쫙 잘 나오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윤건영 의원은요 오늘 아침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 이낙연은 이재명 지지, 홍준표는 윤석열 포기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청문홍답에 지금 이 대목 때문에 이 청년의 질문이 올라오자 지금 그 홍준표 전 후보죠. 홍준표 의원이 이젠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올렸더라고요. 이거는 현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포기한 겁니까? 아니,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옹호한 적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동안 보면. 그래도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하면 그렇죠. 당연히. 이재명 안 된다. 윤석열이 된다. 이 얘기는 또 한 바가 정권 교체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보면은 아마 지금 이제 얘기 나온 게 있죠. 질문이 그랬죠. 그날도 지각한 거예요. 계속 늦는다 얘기 있었거든요. 또 40분 정도 지각했고 그다음에 이 가난한 사람 자유 필요성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결정적인 게 이 어플로 이제 구인구직하는 시대가 조만간 온다. 여러분 1, 2학년 졸업할 때 되면 2, 3년 내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하루에 3개가 나왔는데 그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저는 홍준표 후보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반만 걸쳐놓고 있잖아요. 대구의 고문은 원래 현재 의원이니까 당연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플랫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놀고 있어서 저는 뭐 본인이 여차하면 또 개혁 오지도 않겠냐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본인이 뭘 잘해서 나온 것보다는 정권 교체율이 높고 그거에 편승해서 그래서 뭐 반문연대 이런 개념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뭐 실제로 나오는 건 없어요. 공약이든 뭐 핵심적인 메시지든 지금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 핵심적인 그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라 그러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 잘 모르겠어요. 뭔지 지금까지 들어본 게 잘 없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그냥 정권 교체 대의에 찬성하면 99가지 틀려도 한 가지만 99가지 달라도 한 가지에 동의하면 그 한 가지라는 게 결국 정권 교체라는 거잖아요. 함께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 99가지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권 교체에 동의하니까 다 모여라. 이제 그것만 계속 외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뭔가 채워야 되는데 내용을 자. 그게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네. 못 채웠거든요. 앞으로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채울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듭니다. 오늘 76일 남았으니까 약 2달 반 남은 2달 반. 상황인데 예. 자 다시 돌아가 보면 청문응답에 이제 청년의 질문 윤석열 후보 문제 있다 이게 아까 자유 관련 발언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보면은 이제 왜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벌어지느냐 왜 굳이 그 이제 군복을 입고 DMZ를 찾았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언급해 주신 구지개발로는 청년들은 좀 놀랐을 것 같긴 해요. 이걸 들어서 자 되겠느냐? 그럼 홍준표 의원의 속내 장 교수님은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뭐 포기는 아닌 것 같고요. 포기는 아니다. 옹호하기 어렵다. 방어하기 어렵다. 해명해주기 어렵다. 이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구설이 너무 터진다. 네, 그러니까 후보가 자꾸 실수를 하면요, 네네.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위축이 돼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정체성, 가치관의 혼란이 느끼는 거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같은 진영에 있는데 내가 비판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말이 꼬일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진영을 떠나서 이런 말실수. 포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아까 현 대변인님이 굉장히 이제 이거 여야 모두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럼 후보 교체 가능성 홍준표 의원이 불가능해요.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지지율이 계속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지율이 앞에 일자리를 그리면은 이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부터 움직일 거예요. 우리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후보 때문에 정권 교체 못해. 후보 바꾸자. 후보 때문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의원들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은 진통제를 맞고 나는 병이 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내부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골마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가 왜 이런 논란을 반복을 할까?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나는 원래 생각이 그래서. 원래 생각이 그래서. 두 번째는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안 해서. 세 번째는 실무진들이 준비를 잘 안 해줘서. 실무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다 본인 탓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복합적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결국은 본인의 책임이다. 본인 책임이에요. 우리 장 교수님이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어떠냐? 앞에가 일자면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이자로 왔거든요. 아 그래요? 4에서 4도 있었죠. 4 있었잖아요. 3 있었고 오늘 처음 2자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 1자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자, 이건 뭐 너무 뭐 예측이긴 한데 난감한 이야기라. 이건 이제 장 교수님의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사실 장 교수님 보수 진영을 지금 대표하는 그런 평론가신데. 진영에 있죠. 그쪽 진영. 지금 어쨌든 이 후보가 계속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 진영 자체가 위축된다. 위축돼요. 네.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이건 지금 이 현 대변인님이 뽑아온 키워드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계속 화제입니다. 애초에 등판 계획은 없었다. 우리 아내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그럼 거짓말이죠. 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경선 때 적당한 시기를 봐가지고 언제 나올지 저희가 좀 상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지금 등판 계획이 없다고 한 거는 거짓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전날은 또 이렇게 되겠죠. 집에 가서 물어볼게요. 다음 날은 늦게 들어가서 못 물어봤어요. 그런 기억도 이런 말 하는 건 안 좋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오니까 무리한 얘기들 하잖아요.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왜 써요? 제2부속실 없앨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대통령 부인도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금으로 이 분을 보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격에 맞는 호칭과 보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없애겠다? 그럼 밖에 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그러니까 뭔가 뒤죽박죽이에요. 하나가 잘못되니까 단추가 잘못 깨지고 실타래가 완전히 엉켜버렸어요. 이걸 딱 그냥 단순하게 끊어야 되는데 계속 부인과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께서 냉정한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정료 얘기는 진심이셨을까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다 해가지고 제 말 그대로 하셔가지고. 아니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부인 문제가 언급되거나 부인이 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리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선거안이나 선거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대통령 후보 부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네. 검증하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필요하면 빠르게 사과하자. 그렇죠. 나와야 진정성 된다. 있게.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팩트 체크예요. 근데 그쪽에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선대위에 있는 분들이나 검증하시는 분들은 팩트가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팩트다 아니다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본인밖에 없어요. 네. 윤석열 후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본인한테 가서 확인해달라는 걸 누가 얘기하겠어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해야 돼요. 근데 윤석열 후보도 어찌 보면 그 얘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럼 팩트 체크가 안 되면 방어가 안 돼요. 사람들이 계속 딴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논란이 계속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이 그러면 뭐 아예 나오지 말고 아예 뭐 대도 그냥 활동 안 할 수 있어. 없애버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요. 부인도 검증 대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망가지 말고 정면 대응하시라.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 예측해를 해보면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조금 더 센 조치 사항이 나올 것 같아요. 센 조치 사항이 나온다. 영부인 당내에서? 단어 쓰지 말아요. 뭐 제2부속실 없앨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좀 강구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켜보시죠. 궁금한데요. 지금 뭐 장 교수님이 기자회견 뭐 한다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언론에.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뭐 대응팀을 따로 만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센 거고. 그럼 뭐 갈라서나요 아예. 아이고. 자, 지금 장 교수님이 그러면 그걸 흰 목도리를 풀어서 내려놓으셨어요. 자, 이재명 힌트라도 하나 좀 주셔야지 그래도. 뭐 힌트요. 그냥 조치를 강구하고 있대요. 강력한 조치다. 자, 뭐 아직은 일단은 추정인데 그건 이제 나오고 나면 또 우리가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후보가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가 봤을 때 다음에 여기 김근식 교수나 네네. 김병민 대변인 나와가지고 현 변호사님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을 때 화력이 가장 센 분이 장해찬 특보예요. 네. 본부장이죠, 본부장. 네, 본부장. 네. 자, 장해찬 본부장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내가 지금 저기 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해명을 못 해주네 막 그러고 화를 내실 수 있습니다. 목적 소리 듣고. 장 교수님 하지만 또 원칙론으로 차근차근 냉정하게 짚는 것도. 아니 저는 잘못한 건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올바른 전략을 짜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진정한 것이다. 지식인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지식입니다. 교수님. 좀 이따 이재명 후보 비판할 때도 그 자세를 계속 견지해 주세요. 저한테 평가를. 그렇지. 그래야지. 그런데 아이고 제가 말하면 반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떠나실지 몰라요. 왜냐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당대표도 정치인도 선대위를 떠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내홍 겪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되겠네요.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바로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 누구든지 당내 문제에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거나 이런 건 제가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대위 내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개선에 없는 사람, 정치 장교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선거 조직이 있었나요? 이거는 제가 봐서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모인 선대위가 아니고 낙선을 위해서 모인 선대위인가 싶을 정도로 충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는 조금은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준석 대표는 거침없이 선대위 현재 상황을 비판을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데 둘이 일맥상통한 건 선대위가 지금 문제다.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장성철 교수님이 요 대목 선대위 문제를 뽑아 오셨는데 자, 지금 윤핵관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저희 시사본부 나왔을 때도 이거는 가상의 존재 아닌가 싶다. 오늘도 윤핵관은 빈집의 도깨비다.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다라고 지목을 했고 구체적인 이름은 안 여러 가지, 했지만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그럼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난장판입니다. 자중질환이고 지금 한 명은 대표고 한 명은 최고위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평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네요. 장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난국을 어떻게 좀 돌파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자중질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해야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평론은 저 같은 평론가한테 맡기고 그러네요. 자기네들은 당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수습할 그런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 나와가지고 서로 삿대질한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최고위원으로서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일침이네요. 왜 내부에서 수습 방안을 짜고 머리를 맞대할 사람들이 따로 방송에 나와서 서로를 이제 때리고 있느냐.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전략통, 전략가, 대선을 위해서는 자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원들 저를 뽑아주세요라고 당선됐잖아요. 그럼 밖에 나와서 지금 당대표 욕하는 게 그 최고위원이 할 일입니까? 저는 김재원 최고가 더 부적절하다고 봐요. 자, 현 대변인 이거는 다른 당의 상황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관망하고 계세요? 아니, 제가 할 얘기 다 해버렸어요. 오늘 뭐 두 분이 빙의하신 거예요?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왜 어찌 보면 이렇게 튕겨져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안 할 수 없는 게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 당선된 거는 여론의 힘으로 당선된 거예요. 네. 2030 지지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당원에서 졌거든요. 근데 당원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겼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 대중의 열기가 있는 거예요. 정치 교체, 세력 교체에 대한, 세대 교체에 대한. 네. 근데 그걸 사실은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물론 이준석 대표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지지세이기 때문에. 근데 당내 지금 선대위 그동안 돌아가는 거나 보면 이준석 대표는 아무도 없어요. 몇 명 그 말고 현역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외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따당하는 분위기 아닌가. 그럼 계속 뭐 탄핵해라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 상황이 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금 지방에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올라가서 올라오죠. 주말 상관에는 이러한 혼란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걸 다음 주까지 끌고 가면 상당히 이건 초반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망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어제 방송 나왔습니다만 덩치 큰 항공모함으로 안 된다. 기동 헬기 띄워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압적으로라도 하겠다 그랬는데 윤 후보가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님 수습을 할까요?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요. 네네. 김종인 위원장도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선대위 구조가 6명의 직능별 총괄 본부장 체제가 체제로 돼 중심이에요. 거기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보고 안 하고 전결로 일들을 처리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당 선대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를 잡으려면 자 본부장급들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일단은 이준석 대표 공동상임 선대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해라 라고 해야 이게 선대위의 기강이 바로 잡힌다. 그래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또 이 6개 본부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체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 선대위로 돌아온다 안 온다? OX로 여쭤보겠습니다. 현 대변인. 아니 당연히 안 돌아오죠. X? 지난번에 울산 가서 그렇게 했는데 또 돌아오면 완전히 빈말한 게 되니까 네네. 제가 보기엔 뭐 돌아올 가능성. 장 교수님. 당연히 돌아가죠. 왜냐하면은요 지금 본인이 목적한 게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로 이 선대위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되고 선대위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당연히 당대표가 선대위에 참여해야죠. 한 집에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이 나는 남편 역할만 하고 아빠 역할은 안 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선대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뭐 선대가 좀 정리되면 제가 뭐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속내를 비춰봤을 땐 당대표가 선대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고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라도 전 참여할 것 같다. 자, 또 반박을 좀 하면 반박을 하지 마세요. 집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려면 자식들이 아버지 돌아오세요 해야 돼요. 부부간의 얘기가 어렵거든요. 부부가 어려우면은 사실은 그때는 아들 딸이 중요합니다. 아들 딸이 와서 붙잡아야 돼요. 아버지 들어오세요. 가서 만나서 밥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나갈 때도 보세요.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뭐 돌아오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대승적인 차원. 두 분이 정권 교체를 OX로 위해서.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이건 두 분 사이에 그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큰 선물 드리는 내기를 걸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나겠죠. 자, 시간 남은 동안에 지금 장 교수님께도 지금 좀 내부 사정 암울하다 쓴소리를 하셨는데 공격 기회도 드려야죠. 자,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이 다시 또 이 주목을 받은 게 모른다라고 했는데 김은혜 의원은 지금 사진 2장을 제시했어요. 모를 수가 있느냐? 제가 기억을 되살려드리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논란 아니냐. 뭔가를 좀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까지 같이 갔잖아요. 해외 순방을 이제 네. 수행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모를 수가 어떻게 있어요. 같이 밥 먹고 가서 세미나도 참여하고 숙식하고 관광도 행사하고. 하고 했는데 모른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한 국무총리 후보자 MB 때 누구더라? 그 박연차 씨 뭐 모른다고 했다가 사진 나와가지고 네네네. 후보자에서 사퇴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최고 지도자가 될 뿐의 거짓말은요. 이거는 후보 자격조차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특검 받아들이셔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낱낱이 사실관계를 밝히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현대 네. 의원님 하나는 그 네. 이제 사진 관련 논란에 대해서 후보 입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요. 근데 양쪽 다 특검을 하겠대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첫 번째 이제 아냐 모르냐 부분은 이제 토론회 부분은 뭐 2009년 일이고 토론회 나갔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모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5년에 이제 호주 방문 갔다 그 정도 열 몇 명이 갔는데 시장 시절이고 모를 수 있느냐 있는데 일반 여행하고 이렇게 관광이 아니죠. 이렇게 공적으로 가는 건 좀 다릅니다. 순방이죠. 시장 뭐 비서실장이나 수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같이도 밥 먹고 이렇게 했지만 수행 같이 간 사람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논란이 됐던 거는 어느 정도 친밀하냐 대장동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 정도 얘기하는 거 얼굴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논란인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말이 맞다면 미리 말씀하셨어야 돼요. 제가 그때 2015년도에 호주 세미나 할 때 같이 갔었습니다. 수행했던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그분이 수행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기억력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 수행이라는 거는 수행 비서들 얘기하는 거예요. 비서나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가까이 가는데 이분은 산하 기관에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보기에 뭐 그걸 기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고 지금 특검 얘기는요.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으로 가자.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특검이 상설특검법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개별특검법으로 가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검을 누가 임명할 거냐. 그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논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 장 교수님 입장은 어떠셔요? 저는요. 이게 뭐 일반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가지고 빨리 그냥 특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상설 특검 하자 그러면 빨리 그럼 김경호 원내대표랑 합의 보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상설 특검은 법이 따로 이미 있는 법이기 때문에 따로 만들 필요 없고요. 상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내용 상설 특검법은요. 국민의힘에서 먼저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검 임명에 대해서 먼저 상설특검법으로 하자 그래서 그럼 우리도 좋다 하자고 하는 건데 이제는 이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임명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다 합의 보면 되잖아요. 있는 법인데 있는 법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특검 못 하는데 민주당은 자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시면 어때요 그냥? 그거 만약에 날 했으면 또 날치겠다고. 여야 합의 안 됐다, 날치겠다. 그동안 많이 했으면서 뭐 이거 한 건 그래도 더 이게 해요. 특검 가지고 날치게 했으면 당장 지금 그동안 많이 했으면서 여기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지금 현재 시간 이게 우리가 생방송이라 제가 속보를 못 보니까 이 회동이 끝났나 안 끝났나 모르는데 지금 오늘 오찬 회동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끝나셨어요? 끝나셨대요. 그래서 드디어 원팀이다. 자, 이거 좀 희소식인데 이재명 후보에게 어떻게 보셨어요? 부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의원 합류합니까?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후보에게 달려 있어요. 얼마나 후보에게 달려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같이 하자라고 해야지. 그냥 뭐 참여하든지 말든지라든지 전화 몇 번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전화 안 받는데 이러면 안 되죠. 집에도 찾아가고 사무실도 찾아가가지고 절실하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마음이 움직이지. 경선 때 그렇게 싸웠는데 그냥 전화 몇 번 한다고 해서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실함을 표해라라고 말씀드려요. 삼고초려를 몸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런 조언 주셨어요. 자, 이번에 원팀된 것에 대해서 내부 평가 한번 해 주시죠.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계속 언론에서도 왜 같이 안 하냐 이 얘기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역할을 할 것 같고 이제 26일인가요? 아마 국가비전위원회 출범하면 같이 맡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이재명 후보의 배석으로 누가 갔냐. 오영훈 비서실장이 갔다는 거예요. 비서실장도 전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랑 가느냐가. 그럼 어쨌든 뭐 지금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 이제 누구죠? 윤영찬 의원이 오셨는데 그건 원래 이제 있으니까. 저는 아마 오영훈 의원도 배려하고 이낙연
후보도 배려하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 저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서른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에게 네. 좀 선대위 높은 자리 좀 주세요. 가장 강력하게 당연히. 경선 과정에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던 상징적인 분들이죠, 두 분이. 서른 의원도 이렇게 포옹까지는 했는데. 아니 그때 눈빛을 보세요. 이게 눈의 시선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네. 왜 이재명 후보가 나를 껴안고 그러지? 이런 표정 분석인가요? 네. 표정 분석.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윤석열 후보는 뭐 전화 몇 번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부럽다고 했잖아요. 비교가 되잖아요. 부럽다고 했잖아요. 현재 부러운데 다음 주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각설하고 조금 특이한 시간이었어요. 자, 장혜찬 본부장님 다음 주에 복귀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각설하고 시즌 2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에게 깜짝 간식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요. 날씨는 이제 내일부터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오늘까지는 낮에 영상이니까 달콤한 돼지 아이스크림입니다. 뭔지 아시죠?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달콤한 돼지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웃음소리 들으셨죠? 그분이 와 계십니다.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오늘은 경제본부인데요. 매주 목요일 머플러만큼 따뜻한 목소리로 시사본부를 찾아주는 경제 스토리텔러입니다. 서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매력 만점이세요. 자, 오늘은요. 이게 좀 기대가 되는 게 서 기자님이 직접 쓴 기사 내용을 들고 오셨다. 이렇게 우리 작가가 전언을 했습니다. 네네. 뭡니까? 그 혹시 그 경제 뉴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호떡줄이 2배가 되면 기다림은 6배가 된다. 저는 봤어요. 이거 서 기자님 기사였어요? 네, 제 기사였습니다. 저는 기자 이름은 안 보고 정말 그러고 저 헤드라인 재밌어서 쭉 봤죠. 그래서 저는 이 기사가 굉장히 긴 기사였고 실은 제가 경제부에 있고 경제 분야 기사를 좀 전문적으로 써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쓰고는 싶은데 굉장히 긴 기사인데다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서 이거 지금 핫하게 떴죠? 뭐 평가는 좋았습니다. 이거 제가 뭐 많이 읽은 기사에 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길기도 하거니와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서 어떻게 좀 쉽게 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호떡이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기사를 한번 써보자. 관심을 끌어보자. 네, 근데 실제로 관심이 좀 끌리기도 했고 사실은 이 얘기가 올해 우리 글로벌 경제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대부분의 뉴스를 이렇게 시줄 날줄로 묶을 수 있어서 이 단어 하나 소개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가져왔습니다. 역시 스토리텔러. 왜냐하면 지금 본인 기사 소개에 겸손과 자랑이 함께 교차하고 있습니다. 야, 현란해. 언어의 연금술사. 자, 본인 입으로 직접 이렇게 운을 떼셨으니까 이 호떡 기사가 올해 글로벌 경제를 그냥 가름짓는 매우 중요한 경제 기사다. 호떡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한 단어 얘기입니다. 중앙은행장들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다 말한 단어.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입니다라고 할 때 그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네, 이게 영어로 트랜지토리입니다. 트랜지토리. 예, 그 템포러리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차이 트랜지토리와 템포러리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트랜짓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에서 저 비행기 갈아타는 게 트랜짓이잖아요. 환승. 트랜지토리는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가는 가운데라는 맥락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단어다. 거쳐가는 과정이다. 중도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금방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일시적이다. 잠깐 겪는 것이에요. 네.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파월 의장이 이 단어를 퇴출시켰죠. 이제는 이 단어와 이별할 때가 됐다.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때다라고 태세 전환을 했죠. 사실은 일시적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되나 했던 게 중국 전력난.
네. 최근에. 네, 중국이 석탄 없어서 전력난 겪었고. 발전소를 못 돌린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한 일들 중에 가장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TSMC나 삼성전자한테 정보 내놔라. 그렇죠. 기업들에게. 네, 내부 기밀 내놔라 했던 것들. 반도체 정보를 내놓으시오. 네. 그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같이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지금 다들 발을 빼고 있는 것. 내가 틀렸다. 트랜지토리가 아니다. 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는 안 하지만 은근슬쩍 발을 빼고 있다. 네, 상당히 길어지면서 우리 이제 다른 정책을 써야 할 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추리 소설을 읽는 느낌이고 오싹합니다. 중국의 전력난. 사실 이 중국 석탄 부족 전력난 때문에 우리는 요소수 사태도 터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호주 석탄이 중국으로 안 가니까 요소수도 못 만들고 우리는 갑자기 이제 얻어맞고 막 이제 다각화하고 있고 이 와중에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트랜지토리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다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무섭습니다. 이 얘기를 호떡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호떡집에 줄이 조금 서 있어도 그 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호떡을 먹는 데까지. 내 앞에 한 너댓 명 서 있다 그러면 줄 서서 금방 타 먹죠. 왜냐하면 호떡집 사장님이 그 줄 서기 전에 구워놓은 호떡을 한쪽 구석에 두시잖아요. 재고가 있죠. 재고가 있죠. 예, 어느 정도의 적정 재고를 보유를 하세요. 전 호떡 먹은 지가 오래됐는데 겨울엔 호떡 드셔야 되는데. 저희 동네 와플이에요. 근데 와플집도 똑같아요. 네. 와플도 이렇게 안에 틀에 넣어서 맞습니다. 익는 시간이 걸리니까 와플 쌓아놓고 팔면서 근데 따뜻해야 돼. 찬 건 싫어하니까 겨울에. 그런데 이제 한 너댓 명 서 있으면 금방 사 먹죠. 근데 만약에 정전이 됐거나 아니면 옆집 호떡집이 문을 닫아서 한 네 집이 같이 장사를 하다가 한 집만 장사를 하거나 줄이 길어지죠. 하면 한 집에 몰리겠죠. 몰리면 줄이 뭐 한 10명이 서 있다가 20명으로 늘어나면 2배 됐다. 2배가 될 것 같죠. 그 기다리는 시간도. 10분 기다리던 걸 20명, 20분 기다리면 20명이 됐으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한 단위가 늘어나면 10명이란 한 단위가 늘어나면 오히려 한 기다리는 시간 한 3, 4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10명이 줄 서 있을 때는 그 가게 사장님이 적정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원래 원활하게 돌아가던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윤도 최적화하는 그런 시스템에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그때 나타나는 효과는 절대 그 한 단위가 늘어난다고 한 단위만큼 시간이 더 걸리거나 그만큼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배 더 걸린다. 두세 단위, 너다섯 배, 6배가 될 수 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석탄 가격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100 초반 하다가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니까 $400까지 튀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공급도 부족해지고 전 세계가 석탄을 찾으러 다니고 그 과정에 중국은 자국의 석탄이 부족해지니까 그걸 구하려고 전 세계 주문을 넣는데 100단위가 부족하면 100단위만큼 주문을 넣지 않거든요. 저희도 백신 4천만 명분이 5천만 명분 정도 점점 많아져서 필요했지만 1억 회분, 1억 5천 회분. 왜냐하면 급하니까 이 회사 저 회사 다 걸어놔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가격은 여러 배 영향을 더 받게 되는 이런 종류의 공급망에 있어서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론이. 채찍 효과라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아니 호떡집 얘기는 이해가 됐어요. 이제 호떡집에 줄이 2배가 됐다고 기다리는 시간도 2배 기다리면 되겠지. 큰 오산이다. 아니다. 5배, 6배도 늘어날 수 있다. 공급망은 그런 게 아니다. 호떡 이론은 이해가 됐는데 채찍 이론은 왜 이름이 채찍 이론이에요? 이거는 이 얘기에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바꾸는 거예요. 채찍은 그 손에 들고 이렇게 후려치는 가죽으로 된 채찍. 이게 손목은 한 번 이렇게 까딱 움직이지만 채찍의 저 끝부분은 내 몸 쪽에 있다가 저 멀리 한 1, 2m 날아가죠. 날아가서 소나 말을 치면서 말을 듣게 만들죠. 손목 스냅으로 치는 거지만 채찍의 끝은 저 뒤쪽에서 저 앞쪽까지. 공급망의 끝단에서는 수요가 한 단위 변하면 그걸 최종 조립하는 공장, 그 위에 부품 만드는 공장. 옛날에 나온 이론인가 보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똑같은 이치를 요즘에 낚싯대 이론이나 아니면 골프 이론이라고 해주세요. 그래요? 채찍은 좀 무섭잖아. 그런데 이분이 이 책 저는 사실은 공급망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해서 뉴 에브노말이라는 요시 세피라는 MIT 교수님이 쓴 책을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설명해 주는 책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이론이 이거였어요. 그래요? 이래서 그렇구나. 살짝만 흔들어도 네. 크게 움직인다. 네. 그런데 코로나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기만 한 게 아니고 처음에 불을 끄듯이 수요가 셧다운이 됐었죠. 그렇죠. 셧다운이 한번 됐다가 보통은 이렇게 경제가 셧다운이 되면 천천히 회복하죠. 금융위기가 오고 나면. 근데 이번에는 셧다운이 됐다가 다시 그냥 불을 킨 것처럼 바로 갑자기 환해지고 모두가 소비를 하러 나왔었거든요. 스위치를 온, 오프, 오프, 온 했는데 경제란 원래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찍 효과가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한 방향 그리고 플러스 방향으로도 한 방향.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요소수 사태가 그런데 아니 중국 석탄이 부족하다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디젤 자동차가 못 가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 봤죠 지금. 네, 우리나라는 요소수 사태로 겪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왜냐하면 반도체가 부족하니 자동차를 못 만들고 자동차를 못 만드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중고차 가격이 미국 물가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물가가 급하게 오르고 물가가 급하게 오르니 바이든이 재정 부양 정책을 써서 경제 정책을 써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더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 인플레 상황에 무슨 돈을 푸냐 풀지 마라 해서 지금 돈도 못 푸는 상황으로 가는 그래서 답답해서 야 반도체가 왜 안 나와 TSMC랑 삼성전자에 비밀 정보 내놔봐. 내놓으라 그래.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바이든도 해결이 안 되니까 국내 문제가. 자, 지금 뭐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반도체 문제, 석탄 문제, 요소수까지 호떡을 비유로 해서 채찍을 비유로 한 이론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초유로 겪어보는 갑작스러운 급전환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청취자 3785님 호떡 기자의 설명 정말 훌륭하십니다. 호떡맨 되신 거예요. 네. 이 기사가 너무 떠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영민 기자였고요. 자, 오늘 간식 받으실 분 6810-5991-3785-3595-2277